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선구자, 100년의 전통,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자라 여겼던 한국. 그들이 들고 온 기술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 수주 프로젝트를 공식화한 그날,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걸어가며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내야 할 계약이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의 깃발을 다시 한번 높이 세울 기회였죠. 프라하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순간, 저는 프로젝트 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켜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순간이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제 확신을 공유하는 듯 했어요. 우리의 AP1000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이라고요.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이 기술 사양서를 펼쳐 보이며 저를 뒷받침했습니다. 혹시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마케팅 책임자 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EDF는 확실한 경쟁자예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도 있지만 최근 프로젝트에서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죠. 침묵 속에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한국 수력 원자력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도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들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였어요. 제이슨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요?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죠. AP600의 기본 설계를 넘겨준 게 불과 20년 전인데 말이에요. 모두가 공감하는 웃음 속에서 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핵물리학자 출신으로서 저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일은 과학의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국 기술의 우월성, 선구자로서의 자부심이 저를 덮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단순히 계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날 저녁 저는 체코 에너지부 장관과의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오래된 성처럼 생긴 레스토랑에서 와인이 오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화제는 입찰로 이어졌어요. 장관은 외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부사장님, 체코는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의 역사와 기술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모든 입찰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계약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발상지인 미국이 패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경쟁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한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창을 통해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 끊임없이 무언가를 토론하는 모습이 잠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자신있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열심히 해봐. 하지만 역사는 쉽게 바뀌지 않아. 제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내일 있을 기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프라하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자신감은 어쩌면 오만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웨스팅하우스 유럽지부 회의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경쟁자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가볍게 커피를 홀짝였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3순위 경쟁자 정도로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EDF에 대한 상세한 대응 전략은 이미 수립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의 간략한 분석만을 요청했던 거죠. 샬럿, 한국팀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마케팅 책임자 리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 기술 발표 준비는 어때?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대로만 해.
우리 기술력은 이미 증명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기술 발표 준비도 단순히 관성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과거 실적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현재의 경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체코 에너지부 자문위원인 마틴 노바크 박사와의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늘 그렇듯 비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입찰 과정에 대한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오래된 체코 맥주집에서 만난 마틴은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샬럿, 솔직히 말해도 될까? 최근 기술위원회 내부에서 한국의 공사기간 준수 능력에 대한 호평이 있었어. 저는 맥주잔을 들다 멈칫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기술적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틴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 하지만 체코 정부는 예산과 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한국은 UAE, 이집트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꽉 쥐며 걸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이자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방금 내부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군요. 우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무팀장 데이비드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실 제가 제안할 게 있습니다. 한국 원자로 설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재산권 문제를 제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데이비드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90년대 후반 우리가 한국에 기술 이전했던 AP600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설계가 그들의 APR1400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당 부분 수정했지만 근본적인 설계 철학은 우리 것에서 비롯됐죠.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준비해보세요. 그렇게 웨스팅하우스는 갑작스레 지식재산권 분쟁 제기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공식 서한도 체코 정부에 전달했어요. 저는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 믿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한수원의 대응은 예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법리로도 완성된 기술이라는 대응으로 압도했어요. 체코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체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가 문서화되어 있었고 국제 특허 출원 이력도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나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우리가 소송 카드를 꺼내들면 위축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준비된 대응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기술 수입국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단계를 넘어섰던 겁니다. 내심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어요. 기술적 우위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성 기록, 개선된 설계 철학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산란시켰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계약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 대표단의 호텔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쯤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소송으로 상대를 막으려 했던 반면 그들은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를 쌓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체코 기술위원회의 제안으로 한국의 모형 원자로 운영 시뮬레이션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심 불편했어요. 경쟁사의 기술을 직접 확인한다는 건 그들을 진지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위원회의 공식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라하 외곽에 위치한 임시 전시장, 한국수력원자력이 마련한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한수원 수석 엔지니어 김민준 박사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 부사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APR-1400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야.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뛰어넘을 리 없어.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제 확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원자로 제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인터페이스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자동화 수준은 경이로웠어요.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잠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비상 상황이 연출되었고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운영자는 무엇을 하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감독하고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철학은 인간은 결정하고 시스템은 실행한다예요. 하지만 비상시에는 시스템이 먼저 대응하고 인간은 검증합니다.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냉각제 상실 사고 시뮬레이션에서 비상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 시스템보다 30% 이상 빨랐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조차 없네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인간의 판단 지연이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였어요. 우리 시스템은 인간 운영자의 판단과 경험을 중시했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자체의 완벽성을 추구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갈 무렵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다중 실패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은 스스로 최적의 복구 경로를 계산해 실행했어요.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한 그래픽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에 저는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그냥 원전이 아니라 데이터의 생명체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김 박사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입니다. 시뮬레이션 참관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경쟁사의 기술력에 대한 존중,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이 값싼 기술이 아니라 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장면을 떠올렸어요. 핵물리학자로서의 제 전문적 판단으로도 그들의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혁신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안전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팀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략회의 필요. 내일 아침 8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모방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르친 기초 위에 그들만의 혁신을 쌓아올린 진정한 경쟁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가르쳤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멀리 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경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웨스팅하우스 프라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급하게 소집된 전략회의에서 저는 전날 본 한국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무 책임자 마이클이 첫 번째로 침묵을 깼어요. 샬럿,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제 입에서 나온 숫자는 회의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약 18% 정도 높습니다. 18%라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토양에선 그래도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도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이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프라하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구름처럼 흐렸어요. 팀원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 통합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우리의 자신감은 서서히 균열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의 비공식 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전략 책임자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원자로와 터빈을 각각 나눠서 입찰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경쟁 구도를 바꾸는 것,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하는 것,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파리에 있는 EDF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보죠. 이틀 후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EDF의 국제협력 담당 부사장 피에르 뒤퐁과의 만남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센 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 우리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샬럿, 당신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피에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체코 정부의 반독점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공식 협력 시도는 법적 장벽에 부딪혔어요. 체코 정부는 단일 컨소시엄으로 입찰할 것을 요구했고 복수 기업의 분할 입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의 전략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옆자리 승객이 보던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체코어로 쓰인 기사였지만 KHMP와 DOSAN 헤비 인더스트리즈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기사를 번역해보니 한국은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한전 등 완성형 컨소시엄으로 체코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일 창구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였어요. 한수원이 총괄하고 두산은 원자로 설비를, 대우는 건설을, 한전은 송배전 시스템을 담당하는 식이었죠. 다음 날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하자 마케팅 책임자 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 했어요. 그게 미국식이었죠. 혼자서 최고가 되는 걸 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하는 최강을 선택했군요. 제가 덧붙였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웨스팅하우스는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커버하려 했고 필요한 부분은 하청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나서는 구조였어요.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책임자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놀랍게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각 회사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한수원을 중심으로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복잡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연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체코 국립박물관의 웅장한 돔이 보였어요.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여러 장인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어쩌면 이곳의 문화와 더 잘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체코 에너지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저는 그들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야로슬라프는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앤더슨 부사장님, 우리가 필요로 한 건 기술력뿐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체코의 에너지 독립과 미래를 위한 결정적 투자죠. 기한 내에 예산을 지키며 완공할 수 있는가,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항상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체코 정부의 진짜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최첨단 기술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더 중요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체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같은 빵집에서 빵을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뢰와 일관성,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였죠. 한국의 접근법이 왜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돌아와 저는 긴급히 새로운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에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환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웨스팅하우스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경쟁 구도 재평가 필요, 한국 컨소시엄의 강점 통합된 접근법, 비용 효율성, 완공 기한 준수 능력. 우리가 추구한 혼자서 최고라는 가치가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CEO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샬럿?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철학과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어쩐지 이미 결과가 정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전략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한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체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프라하의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체코 총리가 등장했고 엄숙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음을 발표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웅성거림이 가득한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번 입찰은 국제적 관심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앤더슨 부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어요. 다만 시대가 변한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 말은 외교적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패했고 그 패배는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나은 제안을 했고 체코 정부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죠. 다음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을 보았어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종합적인 가치 제안을 했죠. 비용, 일정, 안전성,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까지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정중히 인터뷰를 마치고 체코 에너지부가 마련한 공식 리셉션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주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자로서가 아니라 동료 전문가로서 그들을 대하고 싶었어요. 리셉션장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들, 각국 외교관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멀리서 김 박사가 제게 눈인사를 건넸고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악수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을 잡으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동료에 대한 존중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앤더슨 박사님의 기술적 통찰력은 저희에게 큰 영감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잠시 고민하다가 타이핑했어요. 더 카스트 어브 루징,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한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뉴욕 웨스팅하우스 본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체코 프로젝트 총평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외교적 언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Y 코리어 1이라는 제목의 비공식 회고록도 함께 작성했어요. 이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될 자료였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말했고 그들은 신뢰로 설득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신뢰, 책임감, 그리고 파트너십이었어요. 회고록을 작성하며 저는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실수가 오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당연시했고 경쟁자들을 과소평가했어요. 특히 한국을 여전히 기술 수입국으로만 바라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접근법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가 적은 또 다른 문장이었어요. 그들은 체코의 필요, 문화적 맥락,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술적 스펙에만 집중했죠. 한국의 성공은 국가적 자존심이나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체코와의 파트너십을 원했고 그것이 체코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겸손함이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체코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태도가 신뢰를 쌓았죠. 결론 부분에서 저는 미래를 위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미국, 한국 공동기술협력안이었어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고록을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패배의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이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44년의 인생 중 20년을 웨스팅하우스에서 보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CEO는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체코 정부에 미국-한국 공동기술협력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경쟁은 끝났지만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CEO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회사를 대표해서 제안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프라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해 체코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미국, 한국 공동기술협력안을 제안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정말 뜻밖입니다. 경쟁이 끝난 후에 이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측과도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웨스팅하우스를 떠난 지 6개월 저는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설립된 원전기술 공동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소가 체코, 한국, 그리고 미국의 공동 설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라하로 다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예상치 못하게 김 박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제안이 현실이 되었네요. 제가 떠난 후 체코 정부는 제가 제안한 미국-한국 공동기술협력안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결국 세 나라가 함께하는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웨스팅하우스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연구소는 프라하 공대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고풍스러운 프라하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체코, 한국,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것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수원 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차세대 원자력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체코의 젊은 공학도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 시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들, 한국은 왜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믿었거든요.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와 체계를 중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김 박사와 함께 프라하 구시가지를 산책했어요. 중세의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가끔은 패배가 더 값진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문득 물었어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많은 것을 주지만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가려버리기도 하죠. 패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체코 공학도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미래 원자력 산업의 리더십이었어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한국식 기술 리더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코의 필요를 먼저 이해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이건 미국 대 한국의 승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기술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요. 그 여정에서 한국이 한 걸음 앞서갔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도 새로운 시대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도 마찬가지였어요. 패배를 통해 배우고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